네, 그러면은 저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로 2강 수업입니다. 바로 2025 빈출 핵심 공직 지식을 다루는 시간인데 제가 지난 시간 때 공직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공직 지식 공부해야 될 이유는 어떤 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5분 발표. 5분 발표를 우리가 위해서 공직 지식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나눠드린 검정 색깔 PPT 자료를 보시면 똑같이 앞에 나와 있을 텐데, 자, 우리가 5분 발표를 위해서 우리가 공직 지식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5분 발표의 문제 조건이 뭐라 그랬죠? 문제 조건? 5분 발표에 없나요? 있죠? 잠깐만요. 자, 없다면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잠깐만. 자, 어디에 나와 있냐면 56페이지.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자, 몇 페이지냐? 자, 정보 수집 30페이지. 교재 30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재 30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자, 공직 30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올 거예요. 이제 교재 30페이지 보면 1번 필수 공직 정보라고 나와 있는데 같이 제가 보면 설명드릴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5분 발표의 문제 조건이 바로 제시문을 보고 공직 가치를 추론하는 게 5분 발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직 지식을 암기를 해야 되는 목적은 뭐냐면은 5분 발표를 위해서 꼭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5분 발표의 제시문의 추론 목적은 공직 가치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난 공직 가치만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5분 발표는 뭐예요? 3분에서 3분 30초 내외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시문을 보고 이 제시문의 내용은 공익성이네, 이 제시문의 내용은 청량성이네, 이러고 끝나면 10초면 끝나거든요, 여러분. 그럼 내가 공익성이 왜 중요한지, 공익성에 대한 나의 배경 지식이라든지 나의 어떤 윤리관을 보여줄 수 있는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를 소스를 말재료를 풀어서 3분 30초 이내에 발표문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공직 가치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직 가치 외에 공직 지식을 전체적으로 같이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5분 발표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이제 5분 발표 후속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후속 질문도 지원자의 어떤 윤리관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질문의 유형은 크게 구체적인 질문과 추상적인 질문으로 좀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교재 56페이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질문은 뭐냐면은 면접관이 지원자한테 묻는 질문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지원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 가치는 이라고 물어봤죠. 이거는 명확하게 뭘 물어보는 거죠? 공직 가치를 물어보는 거죠. 또 적극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라는 거는 뭐야? 면접관이 뭘 물어봤어요? 적극 행정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 면접관이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가 명확해요. 그쵸? 이런 거는 우리가 구체적인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면접관이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최근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유는, 이거 경찰행정 쪽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경찰행정. 요거는 이제 특정 직렬 맞춤이니까 좀 전직렬 맞춤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면접관이 공직 가치를 물어보거나 적극 행정이라는 워딩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공무원 6대 의무를 물어보거나 명확한 지식형 질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원자한테 굉장히 열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원자가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무원 6대 의무를 근거로 얘기를 해도 괜찮고 공직 가치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괜찮기 때문에 지원자가 이야기하는 말재료의 지식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이런 것들 열린 질문을 우리가 추상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직에서 적극 행정을 하다가 조직에 피해를 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조직에 피해를 준다면 사전 예방이라든지 사후 관리 측면,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원자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에 따라서 답변의 내용이 지원자와 차등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열린 질문, 추상적 질문에 대해서 좀 명확한 윤리적인 답변을, 윤리관을 드러내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배경 지식이 좀 많을수록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지식적인 답변도 명확하게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공직 지식을 공부한 두 번째 이유는 후속 질문의 구체적 질문과 열린 질문, 추상적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거는 특강 시간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공직 가치에 관련된 공직 지식에 관련된 질문들은 보통은 5분 발표에서만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경험 후속 질문이라든지 상황 후속 질문에서도 윤리관을 확인하는 질문이 종종 출제가 되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직 지식을 꼭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공직 지식을 잘 면접관 앞에서 이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당연히 공직 지식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직 지식이라는 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공직 가치를 포함한 뭐 적극 행정, 공무원 6대 의무, 공무원 행동 강령, 공무원 조직 혁신 뭐 여러 가지 분야를 좀 전체적으로 아우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우리가 5분 발표만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경험 과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상황 과제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공부해야 될 폭이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끝나는 쯤에 제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을 조금 다뤄드릴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필수적으로 다뤄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 발표 전까지는 필수로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 그 이외의 내용은 그냥 훑으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식을 먼저 암기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보를 수집을 해야 돼요. 어떤 정보 수집?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윤리관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직 가치와 관련된 본인의 어떤 경험도 따로 세팅을 해야 되고, 내가 희망하는 지원 부처에 관련된 공직에 관련된 정체적인 사례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그 사례를 면접관 앞에서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례라든지 제도라든지 법규라든지 지원자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5분 발표에서 혹은 5분 발표 후속 질문에서 말재료로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 이거는 이제 MCM이라고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마이 컨텐츠 메이킹이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양이 많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가 수시로 암기를 할지, 그런 암기법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30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직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게 많은데, 제가 이제 필기 합격 발표 전까지 제가 꼭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당연히 뭐예요? 공직 가치죠. 공직 가치는 일단 9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9가지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공직 가치에 관련된 사례도 조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은 문제 개선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이제 국가직 9급 같은 경우에는 공직 가치 그 자체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묻기보다는 서로 공직 가치별로 충돌되는 공직 가치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해요. 사실 이 충돌되는 공직 가치가 22년도하고 22년도에 나왔다가 23년도엔 또 안 나와요. 근데 24년도 작년에 또 나와. 이게 자꾸 이렇게 2년 단위로 번갈아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된다. 그래서 공직 가치별로 서로 충돌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근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이게 어렵게, 수험생 입장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자, 그리고 적극 행정 우리 좀 준비를 합시다. 자, 적극 행정은 면접관이 5분 발표 후속 질문으로 나오진 않아요. 23년도에 많이 나왔어요. 23년도에는 5분 발표 후속 질문으로 면접관이 혹시 적극 행정 사례 아는 거 있어요라고 지원자한테 대면으로 묻긴 했는데, 작년 24년도에는 면접관이 적극 행정 사례와 문제점 개선 방안을 얘기해봐라라는 질문이 그렇게 많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적극 행정 사례를 우리가 5분 발표 발표문 내에 말재료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 행정 사례는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과 또 별개로 공직 문화 혁신 사례도 한 개 정도는
한 개 정도는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적극 행정과 그리고 공직 문화 혁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라고 했을 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지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적극 행정은 조직 외부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조직 문화 혁신은 우리 조직 내부, 공무원 내부, 우리 조직원들을 위한 혁신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부적 측면, 내부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지금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공무원 의무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 6대 의무가 아니라 더 있거든요. 뭐 13대 의무 더 있긴 한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키워드 정도만 뭐가 있는지만 살짝 암기하고 딱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무원 역할. 근데 사실 위에서 공직가치라든지 적극행정이라든지 공무원 의무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탑재가 되어 있다면 공무원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따로 별도로 스크립트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이 내용을 근거 삼아 답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별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꼭 준비해야 되는 거 공직가치 관련 내 개인 본인의 경험. 그래서 오늘 오후 수업에는 여러분 제가 카톡에서 확인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예습으로 여러분들 경험 미리 좀 생각해 오세요라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본인의 경험을 찾는 방법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필요성, 영향도 윗내용이 준비가 되면 답변화시키기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은 필기 합격 발표 전까지는 좀 필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이게 공부가 되어야 필기 합격 발표 이후에 더 심화적인 공직 배경 지식까지 아우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앞서서 미리 다 설명드린 겁니다. 교재에 나온 건데 공직가치를 왜 준비해야 되냐? 5분 발표까지 나오고 후속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행정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5분 발표까지 나오고 후속 질문에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이거 어디에 나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성에 대해서 제가 표시를 기호로 해둔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걸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것도 다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직에 대한 제가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 교재에는 31페이지 하단 2번에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크게 준비해야 되는 거는 공직가치나 적극행정은 제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공직가치는 일단은 준비는 9가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9가지를 다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준비할 필요는 없는데 9가지 중에서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공직가치가 무엇인지는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직가치에 대한 지식은 교재 파트 7에 공직 지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따로 별도로 인터넷에서 공직가치를 검색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교재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적극행정 이러고 나와 있는데 적극행정은 일단은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단일 직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검찰직 그리고 뭐 교정직 그리고 뭐 우정직 그리고 교육행정직 뭐 경찰행정직 이렇게 단일 직렬은 내가 가야 할 부처가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지원자분들은 본인이 이제 앞으로 단일 직렬들은 그 단일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를 찾으시면 돼요. 다만 일반 행정 그리고 기술 직렬 이렇게 다수 부처 직렬은 내가 어느 부처를 갈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저도 몰라요. 합격하고 나서 아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수 부처에 적용되는 직렬은 내가 가고 싶은 부처를 일단 정해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그냥 정부 부처 쭉 살펴보면서 내가 가고 싶은 부처가 어디인지 한 2개 정도는 한번 픽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부처를 찾자야 그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를 우리가 수집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도 선생님 전 다수 부처 직렬인데 그러니까 일반 행정 직렬인데 제가 어느 부처를 가야 될지 아직 조금 갈등 중이에요 하는 분들이 분명히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6강이라고 해서 되게 먼 강이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번 주 토요일 수업에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부처를 정하면 좋을지, 내가 어떤 부처를 가야지 아직 고민 중이라면은 제가 기준점을 제가 6강 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 수업을 듣고 부처를 정해서
적극행정 사례를 수집하시면 돼요. 그 전에는 공직같이 본인 경험 찾는데도 시간이 빠듯해요. 아직 이틀 후에 바로 제가 교육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를 정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적극행정의 사례를 어떤 기준으로 수집을 해야 되냐? 일단은 최소 1개면 돼요. 여러분 많이 욕심 부리지 마요. 2개, 3개, 4개 할 필요 없어. 공부해야 될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 1개. 그럼 내가 1개는 어떤 기준으로 내용을 찾느냐? 일단은 최신순,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걸 찾으면 될 것 같아요. 2025년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가장 빠른 건 뭐예요? 2024년이겠죠. 그리고 2024년 중에서도 만약에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구분이 되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최신순일까요? 하반기가 최신순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나온 경우가 있고 통틀어서 나온 경우가 있어요. 통틀어서 나온 경우면 2024년 네, 적극행정 사례 찾으면 되고, 만약에 상반기, 하반기 나와 있다면 최신순위 뭐다? 하반기다. 그래서 하반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선택 조건이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선생님 제가 2024년도 적극행정 사례를 찾아보니까요, 생각보다 많던데요. 자, 그러면 너무 많아, 생각보다. 그럼 또 그 안에서 또 고를 수 있는 방법. 일단은 우수 사례를 찾으세요. 자, 적극행정이라는 거는 그냥 적극행정 사례, 일반 사례가 있고요. 우수 사례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우수 사례는 표창을 받은 거예요. 당해준 거, 수상 받은 거예요. 그렇죠? 수상을 받으면 공무원 공직자가 이제 인센티브도 받고, 그리고 이제 승진의 기회가 조금은 주어지는 이런 조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2024년도 적극행정 사례 찾았는데 좀 꽤나 많네요. 이럴 경우에는 수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기준을 보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3순위까지는 보통은 잘 안 가요. 근데 생각보다 수상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 그냥 아무거나 보면 되는데, 그럼 만약에 그 중에서도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원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단일 직렬도 포함이에요. 만약에 내가 검찰직이야. 그럼 내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어느 부서에 관심이 있는지를 또 나중에 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피해자 보호에 관심이 있는 건지, 환경 범죄에 관심이 있는 건지, 내가 관심 있는 그런 부서를 정해야 되는데 부서에 적합한 걸 찾으시면 돼요. 이거는 다수직렬, 그 단일 직렬 모두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는 경험과제 수업 시간 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건데, 우리가 일단은 부처를 정해야 돼요. 단일 직렬은 부처가 이미 정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중에 정하는 거는 부서를 정해야 돼요. 조직도 내에서. 그러면은 일단은 1순위가 적극행정 찾을 때는 1순위가 부처 사례고요. 2순위가 부서 사례가요. 왜 부서 사례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가고 싶은 부서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의 적극행정 사례를 찾는 게 더 옳지 않나라고 여러분들 입장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2순위로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부서별 적극행정 사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극행정 사례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마다 적극행정 사례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행정 사례 찾을 때는 일단은 1순위는 무조건 부처로 가야 돼. 부서 맞춤으로 가면 여러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가 1순위고,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부서에 적극행정 사례가 있다면 그걸 선택해 줬다. 근데 거의 없을 거다. 거의 막 10% 미만일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런 기준으로 적극행정 사례를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적극행정 사례를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정보 수집.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적극행정 온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적극행정 온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적극행정 온 사이트에는요, 정부 부처의 모든 전 부처에 관련된 적극행정 사례, 지자체 사례도 다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약간 종합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나중에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시면 포털 사이트가 정말 무궁무진한 게 많거든요. 그 말은 뭘까요?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적극행정 온 사이트가 종합 포털 사이트는 맞는데 제가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024년도 적극행정 사례가 해당 부처에는 업로드가 됐는데 적극행정 온 사이트까지 안 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블 체킹 하셔야 돼요. 적극행정 온사이트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가장 빠르고 적합한 거는 희망부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더블 체킹 하셔야 돼요. 막 가끔 수험생분들이 적극행정 온 갔는데 저희 부처 적극행정 사례가 2022년도 사례밖에 없어요. 막 이런 케이스도 종종 있단 말이에요. 좌절하지 말고 그럴 때는 희망부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단일부처 같은 경우는 단일부처 홈페이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호직하고 교정직 같은 경우는 법무부 소속은 맞아요. 다만 법무부 소속이긴 하지만 이 해당 직렬 같은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직 같은 경우는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야 되고, 보호직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법무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일단은 더블 체킹을 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블 체킹을 했어. 근데도 뭔가 확인이 잘 안 돼. 그러면은 여기 1번이죠. 자, 2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 해당 희망 부처에, 내가 가고자 하는 부처에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돼요. 블로그 들어가면 또 업로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블로그를 들어갔는데도 뭔가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블로그는 자료가 많이 업데이트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료 게시물을 일일이 찾으면 안 돼. 키워드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 돋보기 표시란에 적극행정이라고 검색을 해야지 키워드 맞춤으로 우리가 게시물이 검색이 되지, 게시물을 하나하나 검색을 하면 너무 비효율적인 정보 서칭이 돼버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키워드 검색을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뭐 2024, 뭐 법무부 적극행정, 혹은 2024, 혹은 2023 교육청 적극행정,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고, 연도별로 적극행정 사례가 시기별로 우리가 확인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경찰행정 지원하시는 분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는요, 특히 그러니까 특히 또 이제 부처마다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는 부처가 몇 개가 있어요. 경찰청이랑 그리고 검찰청, 대검찰청, 이런 데는 업데이트가 잘 안 돼요. 검찰청은 정보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검찰직 지원하신 분들. 이런 직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운영을 거의 안 하나 봐요. 잘 업데이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조건 키워드 검색이 가장 빠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사를 검색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뭔가 관리가 안 되고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시물이 2023년도 뭐고 2024년도 초반이다. 그러면 우리 부처가 홈페이지 관리를 잘 안 하는구나. 그냥 단념하시고 그냥 네이버 검색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정보 수집하는 방법, 적극행정 제가 설명을 지금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교재 페이지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화면만 잠깐 봐주세요. 자, 요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공직가치, 그리고 적극행정 설명드렸고, 조금 더 중요한 거 뭐 청탁금지법, 뭐 공무원 의무, 뭐 이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요 내용들 지금부터 제가 해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직가치 들어가기 전에요. 요거 해설 먼저 시작할게요. 386페이지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들어가시면 좋냐면은 저 목차를 한번 볼게요. 자, 목차에 보시면 2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교재 24페이지. 네, 교재 24페이지 보시면 돼요. 교재 24페이지를 보시면은 면접 평가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공무원 인재상이 면접 평가 지표와 동일합니다. 알겠죠? 여기 24페이지의 첫 번째 그 2024 개정 평정표를 보시면은 소통 공감, 헌신 열정, 그리고 창의 혁신, 윤리 책임 총 4가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 4가지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국가직 9급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이 여러분들 평가하는 기준이 되자 동시에 뭐라고요? 2024 공무원 면접 인재상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면접관님께서 공무원 인재상 4가지 얘기해 보세요 하면 뭐 얘기해야 돼요? 요 4가지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면접 평가 기준과 공무원 인재상이 언제 바뀌었냐? 작년에 바뀐 거예요. 작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요 공무원 인재상과 공무원 평가 지표는 지방직이랑 동일하지 않아요. 지방직은 기존에 있었던 5가지 평가 지표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요 5가지 평가 지표는 이제 지방직 거예요. 그리고 국가직은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4가지로 바뀐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많이 바뀌었다. 워딩 표현이 되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쉽게 말해서 지원자를 평가할 때 혹은 우리가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역량 중에 하나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소양을 갖췄는가를 평가하면서 확인하거든요. 그게 해당되는 게 뭐예요? 4번. 윤리 책임이죠. 자, 그리고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렬,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근무하고 싶은 직무에 관련된 이해도와 전공 지식과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헌신, 열정. 지원자의 전문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 잠깐 건너뛸게요. 예의품의 성실성, 지원자의 인성을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인성을 어떻게 보느냐? 조직 내에서의 갈등 관리, 대표적으로 조직 내에서의 갈등 관리 능력을 통해서 지원자의 개인적인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민원 대처를 통해서 지원자의 인성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라에 해당되는 거는 소통 공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제가 계속 수시로 강조해드리는 적극 행정이에요. 적극 행정 아직 개념 정리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뭐야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기존의 행정 시스템을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개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 개편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제도의 내용을 바꾸거나 법규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창의력과 발전 가능성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이 바로 3번 창의혁신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다는 어디 간 거예요? 의사표현의 정확성 논리서.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지원자를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스피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지. 그래서 이거는 언어 능력, 논리 능력이기 때문에 이 평가 요소라든지 인재상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내용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아까 교재 내용에도 이제 교재 몇 페이지죠? 2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 공감은 지원자의 인성을 본다고 했으니까, 자, 인성을 보면은 이제 조직 내에서 대인 관계가 본다. 이제 대표적으로 갈등 관리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개인이라고 나와 있는 게 뭐야? 이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와 소통이 잘 돼야 내가 뭘 좋아하고 스트레스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본인 스스로를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어야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소통 공감이라는 것은 내 자신과의 소통도 해당이 되고 동시에 타인과의 소통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헌신 열정은 그 전문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직렬, 그리고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부처에 관련된 담당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관련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의혁신도 이거 보통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까 적극 행정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했고, 여기 보시면은 현실적인 대안 제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냐? 여러분들 이제 상황과제 후속 질문인데 주로 요 창의혁신 파트가 그 상황과제 후속 질문에 많이 이제 평가가 받는 지표예요. 예를 들면은 상황과제 후속 질문 중에서 지원자가 홍보 방안을 제시했는데 홍보 방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원자가 홍보를 입간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입간판 홍보와 온라인 홍보 중에 어떤 게 효과적일까? 그러면 지원자가 방금 얘기한 두 가지 홍보 대안책 말고 또 다른 홍보책을 얘기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대안 제시, 실무적인 대안 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창의혁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지원자 문제 해결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윤리책임, 이거는 제가 윤리책임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5분 발표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무원 인재상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평가를 받는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한 거 이제 공직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PPT 파일 같이 보셔도 괜찮아요. PPT 파일, 오늘 제가 나눠드린 PPT 파일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공직 가치는 일단 9개가 있는데요. 9개에 대해서 개념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직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가관과 공직관과 윤리관으로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자, 국가관은 뭐예요? 지원자가 이제 국가 소속된, 우리도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하나의 국민이잖아요.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수호의 자세를 갖고 있는 신념을 보는 게 바로 국가관이에요. 국가관에는 크게 애국심과 민주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애국심,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자 약간 이런 느낌. 이제 애국심이고, 자 중요한 건 이제 민주성하고 다양성인데, 자 민주성은 뭐냐면은 국민 참여와 의사 결정 존중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민주적인 절차에 맞춰서 다양한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될 때 공무원 개인도 자기의 의사가 옳고 그름을 표현할 수 있고, 국민 개개인도 옳고 그름을 표현할 수 있고, 전문가 집단도 옳고 그름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뭐 반려동물 운동장이 신설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반려동물 운동장을 환영하는 주민들이 있고 환영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환영하는 주민들은 이제 강아지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되겠죠. 이렇게 나는 이 시설물이 우리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싫다, 좋다 이렇게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바로 민주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행정 집행을 하다 보면 국민 개개인이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 절차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지 혹은 또 다른 대안책의 의견을 제시하는지를 공무원도 국민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민주성과 관련된 행정 제도 중 하나가 국민 생각함 이런 게 있겠죠. 국민 신문고 이런 거 있겠죠. 이게 바로 민주성에 관련된 국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양성은 뭐냐? 굉장히 유사한 의미이고요. 결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성은, 민주성은 각자 개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라면, 다양성은 뭐예요? 공무원은 그 집단의 의사를 수용하는 자세가 바로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글로벌 시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키워드에 꽂혀가지고 외국인 의견까지 수용해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론 외국인, 우리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의견도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국내에서도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국민 의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사회적 소수자 까지 의견도, 모든 집단의 의견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바로 다양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공직관은 뭐예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갖춰야 되는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 있죠. 공직관에 해당되는 거는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책임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책임감 이꼴 전문성. 전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맡은 직렬에서 혹은 내가 직렬로서 담당하는 직무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 그래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뭐 성실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키워드가 다 책임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책임감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 제도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적극행정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적극행정 제도. 그러니까 책임감하고 적극행정하고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소극행정이에요. 우리가 크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탁상행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무사안일 탁상행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공무원분들 정말 일 열심히 하시고 밤낮 없이 정말 야근도 많이 하고 일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한 90년대라든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좀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행정 처리를 하더라도 행정 처리 늦 지연되거나 혹은 국가 예산을 따로 부정 수급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 수급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런 비리 절차를 우리가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렴 감사 제도도 좀 더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우리가 공공정보 데이터에서 공개를 하기도 하고, 국가 내부에서는 되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있어서 정말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만약에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있어서 행정제도가 개편이 돼야 된다면은 개편이 되는 게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뭐 대표적인 예시를 뭐가 있냐면, 우리가 국가에서 가장 계속 지금까지 좀 많은 이슈가 되는 현안 중 하나가 저출산이잖아요. 근데 한 5년까지만 해도, 물론 저출산이라는 키워드는 정말 몇 년을 지나서도 강조했던 내용인 건 맞는데, 한 5년, 6년, 한 2019년도,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우리가 해결을 위한 그럴싸한 제도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해가 지날수록 출산율이 막 1.0이 아니라 0.76, 0.72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아 이거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현안이다라고 생각해서 뭐 천만난 지급권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한 명만 출산해도 지금 올해는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든지 혹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제 돌보미 기관을 확대한다라든지 이렇게 편의성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많이 확대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시대가 많이 변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제공이 되는 행정 제도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뭐예요? 바로 전문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시대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계속 행정제도 개편하고 전문성 유지하고 현재 문제들 현안이 무엇인지 계속 고찰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투명성. 그 많은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투명성하고 청렴성을 많이 혼동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다 개념이 달라요. 일단은 소속 직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투명성은 뭐냐면 국민의 이것만 생각하세요.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국민이 알아야 된다. 그럼 뭘 알아야 되냐? 지금 우리의 세금으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원활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내 세금으로 정부 부처가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을 해서 국가가 예산이 얼마큼 편성이 되고 편성된 예산이 각 분야별로 어떻게 지급이 되고 실제로 이 지급된 예산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다 공개를 해야 하네요. 공개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투명성 알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비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민간 기업에 입사를 하고 싶어요. 현대자동차의 올해 총 예산, 현대자동차의 어떤 뭐 R&D, 뭐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민간 기업 확인 못 해요. 근데 정부 부처는 올해 예산 그리고 한 부처뿐만 아니라 그 부처 내에 있는 부서별 예산까지 다 확인 가능해요. 알 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알 권리에 관련된 거는 대표적인 사이트가 공공데이터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되죠. 공공데이터 사이트를 들어가면 실제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공정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뭐가 중요시돼요? 행정 절차. 그러니까 내부 규정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소수자에게 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행정 처리를 하고 그 공정한 행정 처리의 기준은 뭐예요? 규정의 기준에 맞춰서 업무 처리를 하는 걸 의미하겠죠. 그게 이제 공정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투명성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 투명성에 관련된 아까 제가 사이트 얘기할 때 공공데이터 하나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공공데이터는 이제 사이트 제도이고 그거 말고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정책 실명제예요, 여러분. 정책 실명제. 자, 이게 뭐냐면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관의 이름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정책 실명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도를 나중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조직도를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내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들어갔다. 근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뭐 국내 관광 활성화 팀 조직을 들어가 보니까 뭐 국내 관광 활성화 팀에서 뭐 국내 뭐 행사 홍보 뭐 이렇게 해서 뭐 김소영 주무관 이렇게 주무관 이름이 쫙쫙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주무관에 해당되는 이제 주무관의 담당 내선 번호가 바로 써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정책 실명제예요. 왜 이거를 시행을 하게 됐냐면 예전에는 정책 실명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일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제도가 실현된 게 정책 실명제인데 이 정책 실명제가 초기에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정책 실명제가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부작용이 최근에 굉장히 커졌죠. 부작용. 정책 실명제의 부작용이 굉장히 커졌죠. 악성 민원이 공무원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는 이 정책 실명제를 우리가 악용해가지고 어떤 한
시민이 이 공무원을 맘카페에 올려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그래서 맘카페에서 그 공무원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이런 사례. 근데 다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일부의 정말 극한 시민들로 인해서 공무원을 너무 괴롭힘에 시달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는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조금 조직 내에서 안 좋은 거는 퇴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정부 부처에서 정책 실명제 지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작년부터 좀 점차 지워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떤 부처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실명이 남아있는 조직도가 있고요. 어떤 조직은 실명이 아예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 들어서 너무 이런 공무원 보호 조치가 이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실명제가 많이 지워지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정책 실명제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시도는 배경은 굉장히 좋았죠. 시민을 위한 책임감. 근데 결과적으로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독이 되었어요. 부작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명암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윤리관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윤리관,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 소양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자, 청렴성 나왔습니다. 자, 청렴성,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청렴이 바로 요거예요. 우리가 금품 수수 받지 않고 부정한 행위하지 않고 예산을 적절한 곳에 활용하고 그 부정 행위하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청렴입니다. 청렴에 해당되는 관련 법령이 뭐예요? 김영란법이고, 김영란법을 그대로 암기하시면 안 되고 풀네임을 암기하셔야겠죠. 그래서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교재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김영란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는 부처마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청렴 평가도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부처별로 청렴 평가를 또 주축을 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부처가 이번에 청렴도가 몇 위인가? 근데 막 4위로 막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1위 하는 부처도 있고, 그래서 부처마다 이렇게 청렴 평가 감사를 실시를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감사원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부처 내부적으로도 뭐 청렴 문화 활성화를 하고 해서 청렴 뭐 청바지 캠페인, 릴레이 캠페인, OX 캠페인, 이런 것들을 많이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과 도덕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길가에 침 뱉지 않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쓰레기 버리지 않기.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도덕성이고요. 자, 공익성은 뭐예요? 공공의 이익을, 그쵸? 우선시하는 자세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공익성은 사익,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 전체의 어떤 안정과 보장, 이익을 우리가 조성을 하는 거고, 요거에 관련된 헌법이 바로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직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리를 제가 마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근데 제가 아까 공직 가치 말씀을 드렸을 때 공직 가치 9가지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공부할 필요가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공직 가치를 공부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5분 발표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5분 발표 과제에서 한 3년 동안 꾸준히 나오는 공직 가치가 9가지가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이거 잘못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2번 아니고 3번입니다. 자,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1번하고 2번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키워드에 관련된 제도, 사례, 경험은 세팅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작년에 2024년 기준으로 5분 발표 과제에서 가장 많이 추론이 된 키워드,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요구되는 키워드가 1순위가 뭐였냐면 책임감하고 청렴성하고 공익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익성은 나중엔 다 아시겠지만 다 돌려막기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순위가 민주성하고 다양성이었고요. 3순위가 이제 투명성이에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준비를 꼭 하세요. 그리고 민주성하고 다양성은 각각 준비하지 마시고 하나의 결론에 통합해서 준비하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몇 개? 5개. 이 5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애국심,
뭐 도덕성 이런 거는 1순위는 아니에요. 공정성도 공부를 하면 좋기는 한데 생각보다 5분 발표 과제에서 공정성을 추론하는 키워드가 많이 제시문 자체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2023년도에도 많이 안 나왔고요. 2022년도에도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짚어드린 거는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고, 그러면 필기 합격 발표 전까지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공직가치 키워드는 이 5개가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저희가 봤던 화면에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키워드를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각 키워드마다 관련된 뭐 제도를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애국심에 관련된 뭐 헌법, 그리고 뭐 민주성에 관련된 헌법, 그리고 관련된 정책 사례가 각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수험생들이 정리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최소 5가지에 관련된 헌법, 그리고 제도, 사례, 본인의 경험은 세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어때요? 아, 진짜 지방직도 공부해야 되고 할 것도 많은데 이거 다 언제 찾아? 막 그러잖아요. 언제 찾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뭐냐면 공직트리.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 공직트리입니다. 자, 공직트리거든요. 자, 공직트리 프린트물 중에 공직트리라고 나와 있는 거. 자, 프린트물이라고 나와 공직트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직트리. 제가 직군별로 다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근데 이게 모든 정보가 다 업데이트된 건 아니고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막 나 지방직 준비하는데 이거 다 언제 찾아? 고민되셨죠? 제가 해결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처음에 넘기면 그냥 공직가치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행정직군입니다. 행정직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국가 간에 보시면은 뭐 민주성, 다양성의 뭐 내부적 측면, 외부적 측면 나와 있고, 뭐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게 관련된 제도 명칭이에요. 제도 명칭 보이시나요? 자, 공직가치 바로 표지 뒷장 넘겨면 공직가치 안에 중간에 있죠. 중앙에 공직가치 있죠. 그 맨 위에 상단이 뭐예요? 국가관이죠. 그리고 민주성, 다양성 들어가면은 제도의 내부, 외부 나눠져 있죠. 여기서 이제 외부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카테고리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뭐 전자공청회 이런 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민주성을 대표하는 제도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민주성하고 다양성을 대표하는 제도명은 이런 것들이 있고, 민주성과 다양성을 대표하는 법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둔 거예요. 이게 되셨죠? 여기 보시면 공직관으로 잠깐 넘어갈까요? 공직관 보시면 투명성을 우리가 키워드를 나타내는 제도는 뭐가 있다? 전부처는 뭐예요? 모든 부처에 해당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정책실명제,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여기 괄호치고 24년부터 감소 추세라고 써놨죠. 이런 투명성을 대표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또 보시면 국민신청실명제, 그리고 여기 하나 빠졌어요. 정보공개 청구예요. 정보공개 청구, 이게 바로 투명성을 대표하는 제도명이라는 겁니다. 제도명. 근데 지금 되게 많잖아요. 제가 많이 적었는데 이걸 다 일일이 다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투명성을 대표하는 제도 하나만 암기, 투명성을 대표하는 법규 하나만 암기, 이렇게 하나씩만 암기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 법규 보시면 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정 뭐 이런 것도 제가 써놨고, 그리고 책임감을 나타내는 제도는 뭐가 있어요? 아까 전부처에 해당되는 건 제가 아까 적극행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희망부처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뭐 여기 보시면 우정본부, 뭐 검찰청 예시로 이렇게 써놨고, 법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쫙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본적인 어떤 제도를 서칭할 시간을 조금 줄여드린 거고, 대신에 내가 좀 희망하는 부처에서 이건 좀 투명성에 해당되는데 제가 나눠드린 이거 공직트리에는 없어. 그럼 여러분이 끼워서 추가로 별도로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건 뭐예요? 제가 시간 줄여드렸으니까 각 공직가치별 아까 대표 5개에 관련된 나의 경험만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행정직군에 맞춰서 행정직군은 다수부처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바로 또 뒷장 넘겨보시면
우정직이 또 나와 있어요. 우정직 맞춤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정직 맞춤으로 해서 되게 많아요, 지금. 그렇죠? 아, 우정직 지원자분들 아주 그냥 미소가 지금 해맑게 입꼬리가 지금 귀에 걸렸어요, 지금. 좋습니다. 우정직 맞춤으로 제가 했으니까 우정직 지원자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또 한 장 넘겨볼까요? 세무직 지원자분들도 제가 세무직 맞춤으로 조금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공안직군도 여러분 있습니다. 공안직군 걱정하지 마시고 공안직군도 굉장히 많죠. 공안직군은 제가 막 출간직, 마수사직, 뭐 교정직, 검찰직도 나눠가지고 좀 세부 직렬별로도 제가 구분해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제가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뭐 각 직렬별로 막 다 일일이 더 세부적으로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건 아니고 대표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장은 이게 뭐가 될까요? 기술직이 되겠죠. 기술직. 그래서 물론 기술직하고 행정직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수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각 공직가치별 제도나 사례를 조금 일일이 지금은 찾는 시간을 최소화하시고 제가 드린 내용을 대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추가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는 적극행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제가 앞서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설명 하나 놓쳤다. 요거 조금 설명드릴게요. 충돌되는 가치 이거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충돌되는 가치. 자, 이게 이제 충돌되는 가치가 22년도에 기출빈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22년도에 기출빈도 굉장히 높았고 23년도에는 안 나왔다가 24년도에는 조금 기출빈도가 높진 않았지만 조금씩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도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한 작년에 한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받았던 것 같아요. 10명 중에 두세 명을 받았던 것 같고 2022년에는 10명 중에 한 6, 7명이 받았거든요. 22년도에는 기출빈도 높았고 23년도에는 안 나왔고 24년도에 극소수만 좀 받았다. 25년도에도 그렇게 기출빈도가 높진 않겠지만 아예 안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9가지 공직가치를 같이 살펴봤잖아요. 근데 면접관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질문이 나오냐면 지원자가 이제 제시문에서 5분 발표 제시문에서 예를 들어서 청렴성하고 책임감을 추론했어요. 예를 들어서 5분 발표에서 지원자가 5분 발표에서 청렴성과 책임감을 추론하고 이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면접관이 이 지원자의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추론했으니까 면접관이 후속 질문해요. 지원자가 아까 청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청렴성과 충돌되는 가치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아까 지원자가 책임감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럼 책임감과 충돌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라고 후속 질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후속 질문으로 나오는 패턴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뭐 이게 완전 100%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청렴성과 충돌되는 공직가치는 공익성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책임성과 충돌되는 공직가치 또한 공익성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 책임성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책임성 먼저 살펴볼게요. 책임성과 충돌되는 가치가 왜 공익성이냐를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책임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맡은 업무를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태도를 정부 부처에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적극 행정해야 될을 정부 부처에서 공무원 개개인에게 많이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적극 행정해라고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적극 행정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하다 보니까 뭐 법에서 약간 누락 같은 게 생겨서 나중에 감사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내가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을 하면은 감사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 공무원 개개인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요? 내가 좋은 의도로 시행을 했지만 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공무원이 나 적극 행정 안 할래. 그럼 적극 행정을 계속 안 한다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최악은 소극 행정 가는 거죠. 그럼 소극 행정까지 이루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받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국민 개개인이 받는 거죠. 그래서 공익성과 충돌될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청렴성과 또 공익성이 충돌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 우리가 공무원들이 예전에 이제 부정부패, 부정수급 이런 이슈가 워낙 굉장히 커서 공무원들의 어떤 금품 수수를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졌죠. 그게 바로 뭐냐면 김영란법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간단하게 김영란법의 상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뭔가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될 때는 5만 원 이내의 식사만 대접을 할 수 있다. 뭐 20만 원짜리 식사 대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경조사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이런 어떤 제한 조건이 있어요. 이걸 넘기면 안 돼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떤 피해가 발생해요. 옛날에는 식사 대접도 100만 원짜리도 막 법카로 물론 긋기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수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농축산 농가라든지 유통업계의 피해를 조금, 뭐 이게 엄청난 피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를 했던 거래처라든지 이런 내수 경제가 살짝 위축될 수 있어서 청렴성에 또 반대되는 공직가치, 충돌될 수 있는 공직가치가 우리 공익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투명성과 또 이제 충돌되는 공직 가치를 또 공익성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투명성을 얘기했을 때 뭐라 했죠? 국민을 알 권리라고 했잖아요. 공공 정보를 공개한다. 공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공개를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또 국민의 피해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의 정보가 또 유출이 되는. 그래서 그 정보 공개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이제 공무원의 이제 물음표가 된 거죠. 너무 많은 공개를 하면 개개인의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공익성과 충돌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슈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민주성하고 다양성하고 충돌될 수 있는 공직 가치는 이제 책임감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만약에 추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예를 들면은 반려동물 규제 샌드박스가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1,600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데리고 카페나 식당에 출입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카페나 식당에 출입하는 거는 금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대가 많이 변했어. 옛날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 1,600만에 육박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막, 우리도 카페라든지 식당을 자유롭게 출입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많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고 막 털날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반대가 굉장히 심하겠죠. 이게 의견이 충돌해.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식약처에서 우리가 식품위생법을 어디까지 허용해주고 어디까지 바꿀 것인가, 그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정의 결정을 할 때 식약처가 단독적으로 그냥 모두가 출입할 수 있게 해! 라고 단독적인 결정을 내리면 반발이 굉장히 크죠. 부작용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왜 반려동물을 출입하는 금지를 해야 되는지, 허용해야 되는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일일이 전문가와 시민 개개인의 의견을 수용을 하다 보면은 업무 결정 속도가 느려져요, 빨라져요?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책임감과 조금 반대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환경부에서 우리 이제 수도권,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2026년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가 되었죠. 그래서 2026년까지는 우리가 빨리 공공 소각장을 지역을 정해야 되는데, 인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지금 반대 지역 님비 현상 때문에 반대가 엄청 심하죠. 이런 반대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이제 수도권의 매립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민의 반대 때문에 무산이 되고 전문가의 의견 때문에 빨리 우리가 법이 이미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각장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절차가 계속 뭐예요? 지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책임성과 민주성이랑 충돌하는 가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민주성하고 이번에 다양성하고 충돌될 수 있는 또 다른 공직 가치가 뭐냐면, 이제 공정성과 공직 가치가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충돌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 인재.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제가 강원도에서 태어났고 강원도에서 대학교를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저는 최종 학력이 강원대라고 해볼게요. 강원대를 나왔기 때문에 나는 강원도에서 만약에 뭐 강원도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해서 저는 우대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강원도에 어떤 연고지도 있고 그 안에서 학교도 나왔기 때문에 우대 만약에 뭐 이제 뭐 가산점 5% 이런 게 주어져요. 근데 이런 게 때로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강원도에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을 지원해 보고 싶은데 가산점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대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가 조금은 소멸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정성이 어긋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적극적 우대 조치라는 지역 인재 채용 이런 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면접장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질문은 아니지만 지원자가 추론한 공직 가치와 충돌되는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근거와 같이 면접관님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좀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죠? 자, 이제는 진짜 적극 행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